네, 반갑습니다. 오늘 항일 무장투쟁의 역사적 인식이라는 강의를 할 원광대학교 김주영입니다. 네. 오늘 강의 주제가 무겁기도 하면서 한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암흑기이면서도 우리한테는 새로운 희망기라고 할 수 있는 항일 무장투쟁 시기를 여러분들한테 약 1시간 반 정도의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은 1940년 9월 17일 중국 충칭이라는 곳에서 한국 광복군 성립 전례식을 끝마치고 백범, 김구이와 지청천 광복군 총사령관 등이 기념 촬영한 사진입니다. 자, 1940년은 말 그대로 우리한테는 아직 해방이 되지 않은 시기였지요. 1932년, 그러니까 올해 2022년이니까 딱 90년 전에 어떤 일이 이 동북아시아에 있었냐면은 일본 관동군이 나라를 세웁니다. 이른바 괴뢰국 만주국을 세우는데, 이 만주국을 성립시키고 나서 만주국 하에서는 약 10만 명의 만주 국군, 그 다음에 또 약 12만 명의 만주국 경찰들을 만들게 되죠. 자, 상식적으로 군대는 외적으로부터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만주 국군은 외적으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반만 항일 세력, 다시 말씀드리면은 만주국에 반대하고 일본에 반대하는 이른바 독립운동 세력을 탄압하는데 이 만주 국군이 동원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주 국군에는 역사적으로 안타깝지만은 조선인들도 제법 들어가게 되죠. 이 만주국은 이렇듯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해방 이후에도 대한민국 사회의 하나의 여진으로 남습니다.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이 국민체조를 기억하실 텐데, 이 국민체조의 원료가 바로 만주국에서 만든 건국체조입니다. 이 건국체조는 왜 만들었냐면은 만주국 자체가 오족 협파로 구성된 나라예요. 자, 일본, 중국의 한족, 만주족, 몽골, 그 다음에 조선 사람. 그래서 만주국의 깃발도 오족 협파기로 깃발을 만들었고, 이 체제 하에서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무장투쟁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대전자령 전투라든지 이 흥룡강성에서 치렀던 크고 작은 무장투쟁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이 한국 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이라는 사람이죠. 이 지청천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1888년에 태어나서 대한제국 육군보안학교 마지막 생도이자 일본 육군사관학교 제26기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동기생들이 꽤 많았는데, 지청천만이 일본군을 처음에 탈영해서 한국 독립운동 세력에 포함되지요. 그 이외에도 한국 보이스카우트를 만들었던 사람, 아마 여러분들 보이스카우트 알 거예요. 한국 보이스카우트를 만들었던 관산 조초로 같은 경우도 일본군을 탈영해서 독립운동 세력으로 포함되게 되는데, 하지만 나를 버리는 길은 쉽지 않았어요. 조국을 찾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길은 쉽지 않았고, 나의 영달을 추구하는 길은 굉장히 쉬웠죠. 그래서 그의 동기 가운데 아주 유명한 장군이 있습니다. 홍사익이라고, 일본 육군 중장으로 나중에 전범으로 연합군에 의해서 처형이 되지요. 이런 인물들이 있었고, 그래서 당시에 만주국 시기에 한국 독립운동 세력은 무장투쟁을 하면서도 일본의 정규군과 맞서가지고 혁혁한 공을 세운 경우도 많지만은 더 이상 정기전을 치를 수 없어서 대부분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른바 동북항일연군이 그 후에고, 지청천처럼 1933년 이후에는 만주에서 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어디로 가냐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는 중국 관내 만리장성의 남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무장투쟁의 역사는 어떠했는지 오늘 강의 순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장투쟁의 이데올로기, 독립전쟁론을 말씀드릴 테고, 두 번째 한국 독립운동의 거점은 주로 만주 지역, 그 가운데 서간도, 북간도. 여러분들이 이제 북간도 지역 하면은 윤동주가 태어난 곳, 지금도 윤동주는 그곳에 있습니다. 북간도 용정 합성리라는 공동묘지에 송몽교하고 옆에 같이 묻혀 있죠. 그 다음에 이들이 1910년 독립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무관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이 치른 전투가 바로 이른바 봉오동 전투, 청살리 전투입니다. 그리고 1919년 3.1운동, 굉장히 중요한, 우리한테는, 대한민국 사람한테는 대한민국을 잇게 했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3.1운동은 그냥 3.1운동이 아니라 3.1 독립선언이에요. 전 세계에 식민지로 10년 동안 살았던 우리 민족이 이제는 전 세계에다가 조선은, 대한은 주권을 이제 회복하는 독립국임을 선언한 거죠. 청원이 아니라. 그 선언에 의해서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해 4월 11일 상하이에서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이 만주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919년 이후에 만주 지역에는 셋만 모여도 독립운동 단체가 결성될 정도로 독립운동의 르네상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에 이제 김원봉, 약산 김원봉, 여러분들이 암살이라든지 밀정에 자주 나오는 이 김원봉이 주축이 돼서 만들었던 조선의용대, 그리고 한국광복군,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고, 마지막에는 이 무장투쟁의 역사적 인식은 무엇인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독립전쟁론이란 전쟁, 과연 우리가 어떠한 전쟁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한국 독립운동의 특징은 특수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만의 특수성은 이른바 세계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 세계를 무대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는 것. 전 세계 한국 독립운동 사적지가 약 1100개 정도 됩니다. 아프리카 빼놓고 모든 대륙에 다 있죠. 그만큼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외연은 확장되었고, 그들이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키워드는 프리덤입니다. 자유. 또 하나는 공동체의 온전한 복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국민국가의 건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21세기를 그들에 의해서 구상되고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독립전쟁은 독립운동 방략의 하나로 1914년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일본이 참전하면은, 세계대전에 일본이 참전하면 이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도 무장하고 그 무장한 단체를 국내에 파견해서 조선 총독부를 몰아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논리가 독립전쟁론인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만주 지역에 있었던 모든 독립운동단체, 우리가 알고 있는 봉오동 전투라든지 청살리 전투를 치렀던 모든 단체는 중국 현지 정부라든지 지방정부의 비준을 받은 군대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비정규군, 끊임없이 군자금을 걷었고 모집했어야 돼요. 일본군 같이 정규군이 아니에요. 항상 보급품이 있거나, 그 다음에 군대를 유지할 수 있는 군자금이 항상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충당해야 하는 비정규군의 어떤 현실이 당시에 1910년대 독립전쟁론을 하고자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가능하지는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독립전쟁을 하고자 했던 원리는 누구냐? 근원은 의병입니다. 우리가 19세기 말에 동북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인들의 생활세계 위기는 무엇이냐? 의병들한테는 국가를 지키는 것도 중요했지만은 또 하나는 충군, 군주를 보호하는 것, 왕한테 충성하는 것. 그 당시에 의병들은 이렇게 완전한 민주공화정을 지향하진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의암 유인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들에 의해서 어쨌든 독립군의 원류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1910년 결정적으로 우리한테는 국칠,
혹시 여러분들은 한국의 국치를 8월 29일로 기억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중국 초등학교 애들부터 너희 나라의 국치일이 언제야? 라고 하면은 바로 즉답이 나옵니다. 1931년 9월 18일, 이른바 만주사변 기념일이에요. 그 만주사변 기념일을 왜 기억하냐면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14년 동안에 중국이란 나라가 항일 전쟁을 통해서 희생당한 국민의 숫자가 약 3,500만 명입니다. 3,500만 명은 당시 한반도 남북한 통틀어서 우리의 인구보다도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한 점에서 이제 그날을 국치일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지요. 우리한테는 1910년 순종이 메이지한테 모든 권한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양도한다라고 하는 한일 강제 병합 조약에 의해서 우리는 노예 상태가 된 거죠. 이때부터 의병들은 만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상당수가 가서 만주에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게 되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의암 유인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춘천에 가면은 의암댐이 있고 그 다음에 호수가 있어요. 춘천에 닭갈비만 유명하다고 생각하지만 바로 춘천은 이 의암이라는 걸출한 의병장을 배출한 곳인데 의암댐, 의암호, 이 유인석의 호가 의암이지요. 근데 의암 유인석도 어떻게 보면은 1844년에 태어나서 1842년에 태어나서 1914년에 이제 돌아가시는데 약 70세가 좀 넘은 나이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그것도 자신의 고향인 한반도가 아니라 만주 지역에서 이 독립군들을 배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결국은 만주 오늘날 중국 동북 지역 관전이라는 곳에서 순국을 하게 됩니다. 이 의암 유인석이 원래 돌아가시고 나서 묘를 썼던 곳인데 지금은 묘는 한반도로 이장하고 거기에 이런 기념비들만 지금 건립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가신다면은 이 사진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자, 북간도는 우리가 지역적으로 오늘날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다가 면적이 거기다가 왕청이나 안도를 더 뭐랄까요 확대한 곳인데 한반도 특히 대한민국 남한에 약 40% 정도 되는 면적이 있고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인구는 지금 한 200만 명 되니까는 굉장히 인구 밀도가 좀 우리보다는 낮죠. 이 북간도를 당시에 1906년 헤이그 특사였던 이상설이라는 사람이 가서 근대 교육기관 서전서숙을 설립하게 되죠. 그런데 이 서전서숙은 안타깝게도 일본의 방해에 의해서 1년 만에 문을 닫게 됩니다. 그 서전서숙의 뒤를 이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명동촌, 명동학교. 규암 김야견이 만들었던 이 명동학교는 1908년에 만들어집니다. 바로 이 명동촌은 윤동주가 태어난 곳이고 윤동주가 공부를 했던 곳입니다. 지금도 이 명동촌에는 윤동주 생가가 있고 이 규암이 만들었던 명동학교 터뿐만 아니라 복원된 명동학교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9세기 말에 가장 중요했던 우리의 위기는 민족적 위기, 국가적 위기는 뭐였냐면은 교육이었어요. 교육. 조선 왕조가 500년 동안 자신들 양반층만 위한 교육을 시켰다면은 이제 그 양반들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끔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백범 김구라든지 안중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보편적 교육기관, 지금으로 치면은 초등학교가 됐든 중학교가 됐든 일반 누구를 대상으로 민이라면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육기관 설립을 추구했죠. 그래서 만주 지역에도 이주했던 한인들은 먼저 교육기관을 만듭니다. 서전서숙 명동학교처럼. 이거는 미주에 이주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미주에 이주했던 독립운동가들 역시 한인학교를 만들어서 한인들의 교육을 위해서 자신들을 헌신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교육된 힘이 국가를 지탱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을 받았고, 그 당시에 명동학교의 교사들 역시 대부분 다 독립운동가였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홍규 같은 경우,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 배우이자 감독이지만은 나홍규는 공부를 안 했다고 합니다. 맨 뒤에서 옛날 말로 색경, 거울만 봤는데, 당시에 이 4년 동안에 명동학교 선생님들, 뭐 황희돈이라든지 하여튼간 당시 민족교육을 담당했던 선생님들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그도 독립운동가예요. 대한민국에서 독립운동가로 포상을 받았어요. 단순한 영화 감독이 아니라. 이렇듯 곳곳에 독립운동 기지와 학교를 만들게 되지요. 이 나자구에는 이동희가 만들었던 학교, 일명 나자구 군관학교, 사관학교가 있었고, 이렇듯 이 전 만주를 비롯해서 전 중국에는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곳곳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게 됩니다. 이 중국 전도를 보시면 한반도가 굉장히 작게 여겨지는데, 실질적으로 중국 전체 면적에 비해서 한국은 남한만 놓고 봤을 때는 98배, 거의 100배 차이가 나죠. 한반도가 한 50배 가까이 차이 나니까. 그러한 속에서 우리 문화를 지키고 민족적 정체성을 지킨다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끈을 놓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1910년 경술국지 때 완전히 일제에 병합이 돼버린, 강제 병합이 됐고, 노예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포들이 그 당시 한 2천만 명 정도 됐습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는 이렇듯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어리 깃든 민족교육기관이 있었고, 근데 그들이 이 두만강을 건너서 이제 명동학교 출신들은 이 두만강 강가에 있는 종성에서 갑니다. 특히 윤동주나 이런 사람들의 손조들은 지금도 이 두만강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안타까운 거는 우리는 분단된 사회에서 두만강을 보려면은 한국에서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볼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있지요. 북한도 최초의 교육기관 말씀드렸던 서전서숙이고, 김학연이가 만들었던 명동학교가 있었던 독립운동 기지, 그리고 현재 김학연은 이 북한도 지역에 이른바 북한도의 대통령이라 불릴 정도로 그만큼 영향력을 많이 미쳤습니다. 김학연의 묘소 역시, 김학연은 해방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는데, 그분 역시 지금 명동천과 가까운 장제천 언덕에 이렇게 묘소를 만들어 놓고 있고, 아직 한국으로 돌아오질 않았어요. 후손들이 아예 돌아오면 안 된다, 거기가 바로 그분의 땅이다라고, 우리의 시간의 역사가, 공간의 역사가 같이 결합된 것이 바로 이 명동촌입니다. 윤동주 생가이며 명동학교죠. 자, 나자구 독립학교를 만들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이동인데, 이 사진에서 보면은 가운데 있는 인물이 이동입니다. 당시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참령, 소령부터 시작해서 이제 정령, 대령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이동희는 군대 해산 1907년 8월 1일이 대한제국 군대 해산의 날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한 나라의 국권 통수권자가 힘이 없어서 외세에 의해서, 그것도 우리 구성원들을 지키고자 했던 가장 강력한 방패였던 군대가 1907년 8월 1일 날 해산당합니다. 이때 분을 참지 못하고 자결한 인물이 박승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시위대 대장이었던 이 박승환이가 자결하자마자 덕수궁 근처에서 시위대와 우리나라 구한국 군대와 일본군이 총격전을 벌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때 군인들, 구한국 군인들을 치료했던 인물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였던 김필순이라는 사람과 도산 안창호, 이런 인물들이지요. 그러니까 이 분노에 찬, 그러니까 그냥 분한 게 아니라 한 나라가 더 이상 국가를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간 것이죠. 그가 만들었던 나자구 독립학교 터입니다. 저쪽으로 더 가면은 이 산세 위에는 러시아의 적경지 연해주하고 맞닿은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 군대가 오면은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지리적인 여건을 다 감안해서 학교를 세웠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자구 독립학교는
운영한 지 3년 만에 일제에 의해서 폐교가 됩니다. 그 나머지 학생들이 피신하고 피신해서 이 신선동굴 안에 혹시 이 태극기 보이시나요? 이 태극기는 만주 지역에 있는 유일한 태극기예요. 지금 이 태극기는 지금 중국 중앙 지방정부의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훼손은 못하지만은 당시에 4명의 글씨가 있고 4명의 독립군 글씨가 있고 지금은 이것을 보려면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 왕청현 가야 되는데 예전에는 한번 연길에서 가려면 비행기 타고 내려서 한 5시간을 가야 되는데 요즘은 1시간 반이면은 교통이 편해서 누구라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경사면이 한 70도라 이곳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한참 올라가야 되는데 그만큼 당시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한국 독립운동 기지를 파괴하기 위해서 굉장히 혈안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나자고 독립학교의 학생들 또는 북일학교 부교장 같은 경우는 이번은 1920년 일본군 2만 명이 간도에 침략해서 지금의 연변에 있는 민족교육기관 교사들을 많이 살해합니다. 그때 대표적으로 살해됐던 북일학교 부교장 김남극의 묘인데 지금 이 묘는 그대로 있지만은 유해는 한국으로 모셔져 왔어요. 이 당시에 죽은 조선 사람이 약 3,500만 명입니다. 제노사이드인데 제노사이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은 똑같은 일은 반복되는 거죠. 2022년에도 지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 세계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라는 말이 러시아 말로는 가장자리라는 말이에요. 러시아의 가장자리. 같은 민족인데 슬라브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또 갈등과 혐오가 반복되고 이 민족에 대해서 전쟁을 치르고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남을 침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재물을 빼앗고 부를 축적하는 게 훨씬 손쉬웠으니까 지금도 그런 모습들은 인간의 탐욕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은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던졌고 친일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사진 한 장은 지금 간도 총영사관 1926년에 건립된 것인데 간도에는 용정에 간도 총영사관은 일본인을 위한 영사관이었어야 되는데 조선 사람이 많으니까 조선인을 감시하기 위해서 이 영사관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 건물은 1926년에 지은 건물이고 지금 용정에 예전에는 용정시 청사로 쓰다가 지금 현재는 중국에서 이 간도 지역 항일 투쟁 기념관으로 만들었어요.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일본 제국주의 침략 기간은 100% 제가 답사해 본 바에 의하면 100% 영사관 밑에는 감옥이 있고 감옥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물 감옥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잡혀가지고 국내에 환송된 독립운동가들이 약 1,000명 이상이었다는 점. 우리가 이 무장 독립운동이라는 게 무장 항일 투쟁이라는 게 얼마큼 힘들었는지 그리고 서간도 지역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신흥무관학교를 많이 얘기하죠. 신흥무관학교. 이 만주 지역의 이주를 항일 무장 투쟁과 잠깐 연결시킨다면은 1900년대, 1910년대에는 함경도와 평안도 사람들이 이주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20년, 30년, 특히 30년 넘어가면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만주국을 만들고 나서 만주국의 면적이 한반도의 5배예요. 농사 경험을 높이 사서 누구를 바로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사람들, 삼남 사람들의 집단 이민을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1930년 초반에 만주 지역에 조선 사람이 약 100만 명이었는데 1945년에는 갑절로 늘어나요. 약 220만 명의 조선 사람들이 만주 지역을 비롯된 중국에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 독립운동 세력들은 나라 잃은 서름도 있지만은 이게 독립운동가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생을 영위하기 위해서 독립운동 하지 않지만은 이들도 이주 물결에 자신들의 가술들과 함께 가게 되죠. 그래서 만주 지역의 이 독립운동 세력들은
끊임없이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그 이주민들의 자제들을 독립운동의 하나의 동량, 인재로 배양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서간도 지역의 대표적인 인물들은 처음에는 서울 사람들, 우당 이혜영파, 육형제, 그 다음에 저 안동, 경상북도 안동의 석주 이상용파,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동 가시면 안동에 뭐라고 써 있냐면, 지금도 안동은 대한민국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써 있는데, 제가 안동에서 강의할 때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러면 도대체 안동이 대한민국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그러는데 대한민국 정신은 뭐냐? 처음에 머뭇거리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선배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주, 다시 말씀드리면 염치, 정말로 부끄러운 짓을 했을 때 부끄러워야 하는 게 당시에 리더들의 덕목인데, 그것을 지키고자 했던 게 당시 100여 년 전에는 안동 사람들이었다. 그게 안동의 정신 아니냐라는 제가 되물음을 한 적이 있는데, 그만큼 이 양반가들은 성리학적 지배질서 속에서 호의호식한 것만큼은 분명해요. 그래서 석주 이상용이라든지 우당 이혜영은 그런 자신들의 가산을 팔아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죠. 심지어 우당의 둘째 형 같은 경우, 이석영 같은 경우는 가장 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사합니다. 굶어 죽습니다.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1911년에 만들었던 단체가 신흥무관학교,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게 바로 경학사. 그런 터들이 지금도 건물은 없지만은 지점은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흥무관학교 학생들이 약 10년 동안 약 3,500명이 배출됐다 그러는데, 아직은 명단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학교를 운영하는 것도 힘들고 이 학생들이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요. 신흥무관학교 1기생이었던 원병상의 수기에 보면은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먹는 거라고는 좁쌀밥하고 콩자반 정도, 그것도 쉰내 나는 좁쌀밥. 이게 그 당시 우리나라로 치면 육군사관학교의 식단이었어요. 식단. 자, 이 윤용성하고 길림성 근처에 이렇게 퍼져 있는 게 서간도인데, 이 서간도 지역에 가려면은 이 남도 쪽 사람들은 이 압록강이 얼었을 때 갑니다. 1911년 전에는. 1911년 이후에는 압록강이 얼 필요가 없었어요. 철교가 생겨서. 그래서 압록강 철교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끊겨져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민족사의 비극인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1950년 한국전쟁 때 바로 미군의 폭격에 의해서 저 압록강 철교가 끊어지죠. 중공군이 오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왼쪽 거는 그 이후에 만든 다리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기회 되면은 이 단동, 지금의 단동인데, 단동 가시면 중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끊어진 다리 보러 오기 위해서. 입장료가 8,000원에서 10,000원인데 한국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들이 현재를 누리고 있다는 점. 저 멀리 보이는 게 위화도입니다. 자, 이렇게 경학사를 만들었고, 이 경학사를 만드는 거는 말 그대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수천 명의 이주민이 발생했는데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일도 하고 배우기도 해야 돼요. 그런 취지죠. 이 백선농장 신흥무관학교 학생들이 나중에 졸업하고 꾸린 또 하나의 군관학교인데, 백두산 서쪽에 있다 그래서 백선농장입니다. 신흥무관학교와 관련된 유일한 사진이에요. 1914년부터 1917년까지 3년 동안에 약 400명의 학생과 뭐랄까 군인들이 배출되는데, 문제는 지속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굶주림과 병 때문에 약 3년 만에 400명에서 40명으로 줄어듭니다. 인원이.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선농장은 터는 지금 중국 레이더 기지 안에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 백선농장의 간부 중에는 이충무공의 직계 종손 이종옥이라는 사람도 이 백선농장에서 충청남도 간부로 활동했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웬만큼 인터넷에 다 나오는 건데,
이충무공 생가찾기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1930년 초에 위당 정인보가 주축이 돼서, 그 뭐냐면은 바로 이종옥이라는 13대 종손이 충무공의 집까지 담보를 잡아갖고 다 독립운동 자금을 써요. 그러니까 나라가 없는데 족보가 무슨 족보가 필요하며 무슨 가문이 필요하냐. 석주 이상령도 그랬고. 그래서 충무공과 관련된 그 이 후손들이, 그래서 그 이종옥의 아들은 독립운동가로 포상을 받았는데, 이렇듯 고난의 시기였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었던 무기는 목총밖에 없었습니다. 신흥무관학교는 지금 고산자가 있는, 추가가가 있는 곳도 있지만은 처음에 설립된, 나중에 사람이 많아지니까 옮깁니다. 이 합리화라는 곳으로, 광화. 이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었던 인물들, 석주 이상용이라든지 일송 김동삼, 이 신팔균. 이 신팔균 같은 경우는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2기생입니다. 일송 같은 경우는 1878년생인데 일송이 죽고 나서, 일송은 1937년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죽습니다. 고문으로. 그 다음에 누가 죽냐면은 도산 안창호가 죽는데, 일송을 모셔온 사람이 누구냐면 일송보다 한 살 어린 만해 한영운, 1879년생이었던 만해 한영운이 유해를 모셔와서 시무장에다가 5일장을 치릅니다. 그리고 만해가 그런 글을 쓰죠. 자기가 유일하게 존경했던 독립운동가라고. 그래서 이 일송의 며느리가 쓴 책 회고록 이름이 만주생활 77년입니다. 그 며느리 이름은 이해동이라는 분이고, 그래서 나중에 이분은 77년 만에 고국에 돌아와요. 떠난 지 77년 만에. 그 감격의 그 사진들이 지금 독립기념관에 이제 수장되어 있는데, 자기 시아버지를 2번밖에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딸, 김동삼의 딸은 아버지를 1번밖에 못 봤어요. 어린 딸은. 그래서 이 김동삼은 내 유해를 매장하지 말고 뿌리라고, 조국이 광복되거든 옮겨달라, 그렇게 이제 유언을 할 정도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신팔균 같은 경우는 신원이라는 강화도 지역의 전권대사 신원의 손자예요. 이 충청북도 진천 출신인데, 이 신원 고택에 가면은 지금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자신의 종갓집을 팔아버렸죠. 그 신팔균 같은 경우도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2기생이지만은 대한통일부 총사령관을 역임하다가 중국 마적의 습격을 받고 숨을 거둡니다. 이 유해도 없어요, 신팔균은. 그 신팔균의 부인 임수명이란 부인이 있는데 간호사입니다. 부인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이 당시 동아일보 기사에 뜨자 어린 딸과 함께 자결을 합니다. 그 자결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지금 현 시대, 평화로운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물론 생활고 때문에 어떤 역경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지만은, 이렇게 남편, 독립운동가였던 남편이 만주에서 전투 중에 사망한 소식을 듣고 자결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있다면은 이진용이라는 의병장, 이진용의 부인, 우씨 부인이 남편이 평양 감옥에서 교수형에 처하자 자결합니다. 그분 기리는 기념비가 지금 중국 땅의 관전연에 아직도 남아 있어요. 100년이 넘은 게. 자, 이제 밀산 지역인데, 이 밀산 지역은 여러분들께 밀산에 가면 뭐가 있냐면 아주 큰 호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호수인데 얼만큼 크냐면 제주도를 들었다 놓으면 쏙 들어가요. 러시아 말로 한카호, 그다음에 중국말로는 싱카이후, 우리말로는 흥겨우라고 그러는데, 동북에서 가장 큰 호수고, 근데 이 호수의 4분의 1은 중국 땅이고 4분의 3은 러시아 땅입니다. 이 지역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합니다. 경상북도 성주 출신의 이승희, 그다음에 도산 안창호, 이런 인물들,
뿐만 아니라 홍범도 역시 이쪽 지역에 가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는데, 왜 그럼 이쪽 지역이 주목받았냐? 바로 러시아와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러시아 지역으로 얼마든지 쉽게 용이하게 이동할 수 있고, 일본 관한이 왔을 때도 쉽게 피할 수 있었던 지리적 이점을 활용했던 것이지요. 이 사진을, 지도를 보면은 이 사진 지도 안에 이제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가 그만큼 넓습니다. 가보면은 바다 같아요, 바다. 그만큼 수평선이 보일 정도로. 그래서 이쪽 지역에는 중국 사람들이, 이 동북에는 동해안으로 갈 수가 없어요. 중국은 막혀버려 가지고, 북한에 의해서 막혀서 중국은 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흥계호에서 해수욕이라기보다는 민물욕을 즐길 정도로다 이쪽 지역은 각광을 받고 있죠. 심리화라는 것은 이 늪지입니다. 이렇게 편안한, 이 호남 지역에 이 나주벌도 있지만은 제일 큰 게 이제 김제평야, 호남평야. 근데 그게 사방 40km, 40리라면은 이 삼강평원 같은 경우는 300km에 300km. 이 뜰이 벌판이, 만주벌판이 약 700km인데, 이렇듯 이 홍범도가 당시에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독립운동 기지, 현재도 가면은 이 조선족들이 살고 있는데, 홍범도 고랑이라 그러면 100여 년 전의 얘기를 지금도 하는 분들이, 노인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홍범도는 독립운동을 하면서 자급자족을 했어요. 병농일치, 농사를 지으면서 군대를 훈련시켰던 것이지요. 그리고 홍범도에 전설 하나가 있는데, 그 전설은 이 홍범도는 1868년에 태어났는데, 이 홍범도의 태생 자체가 지금으로 치면은 흙수저예요, 흙수저. 조선시대에는 가장 낮은 계급에 있었던 사람인데, 군대도 갔다 오고,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취직을 했을 때 벽돌 공장에 취직했는데, 그 사장과 맞지 않아 가지고 때려치고 어디를 가냐면은 금강산 신계사로 갑니다. 금강산 신계사로 가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돼요. 이때 민족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홍범도는. 그런데 거기서 홍범도는 비구니 스님하고 사랑을 하게 돼가지고 가정을 꾸려요. 그래서 파괴를 합니다. 내려오고 그 비구니 스님의 고향인 북청에 가고 호랑이 잡는 삼포수 역할을 하죠. 이때 홍범도는 연합부대의 장점을 아주 절실하게 느꼈던 것이죠. 왜냐하면 호랑이는 혼자 못 잡아요. 여러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서 홍범도는 의병에서도 항상 연합부대를 이뤘어요. 그래서 의병 전공자들이 홍범도를 의병계의 이순신이라 할 정도로 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범도의 고랑이라고 지금도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정도고, 이 당벽진 중천 같은 경우는 이 서울 장군,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북로군 정서의 총재 서울 장군이 자결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이 만주 지역 가운데 이제 저 흑룡강성 북쪽에 있는 치치아을의 독립운동 기지 관련돼서 잠깐 설명드리면은, 여기는 주로 도산 안창호가 건립하고자 했던 독립운동 기지입니다. 근데 이 김필순이라는 사람은 직업이 의사예요, 닥터. 그리고 세브란스 1회 졸업생, 지금으로 치면 연세대학교 1회 졸업생인데, 그 당시에 1회 졸업생이 7명입니다. 혹시 그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 예전에 죄중원이라는 드라마를 했을 거예요. 죄중원이라는 드라마는 당시 백정이었던 박서양이라는 사람이 세브란스에 들어가서 의사로 거듭나는 그런 과정을 그린 건데, 이 세브란스 1회 졸업생 7명은 묘가 하나도 없어요. 다 독립운동가예요. 그리고 해외에서 활동하다가 이 김필순 역시 나중에 독살당하는데 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연세대 사람으로서는 자랑스러운 일일 수 있죠. 선배들이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조국의 안위를 걱정해서 공동체의 복원을 위해 자신을 던졌던 사람들 있죠. 그래서 의사 김필순이가 있었던 곳인데, 치치하르는 흑룡강성, 예전엔 성도였고 지금 성도였던 하얼빈에서 약 350km 서북쪽으로 더 갑니다. 시베리아 초입까지 가야 돼요. 춥습니다. 이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김필순. 이 김필순의 자녀들이 대부분 다 독립운동가예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조선의용대, 좀 이따 설명할 제가 조선의용대 같은 경우 조선의용대에서 조선의용군으로 갔을 때 거기에 참여했던 인물이 광주 출신의 아주 위대한 음악가 정일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정류청, 중국 인민해방군가를 만들었던 사람. 그 조선의용대의 기념사진에 보면 바로 김필순의 딸 김위가 있어요. 중국인 치파오 옷을 입은. 이 김필순하고 정경순이라는 이 부부 사이에 자식이 6명인데 왜 다 독립운동가고 다 의사냐면은 영화 배우입니다. 중국에서 유일하게 영화 황제 타이틀을 딴 사람이죠. 진옌이라고. 불꽃 염자를 써요. 본명은 김덕린인데 1910년생입니다. 경술국치생이죠. 아버지를 따라서 만주로 가서 태어난 것은 서울에 태어났지만은 만주에서 아버지가 자신의 10살 때 1919년 8월에 독살당합니다. 일본인에 의해서 저 치치아에서. 그리고 나중에 영화배우가 되는데 이 김염의 부인은 지금 살아있어요. 1922년생 한국 나이로 101살인데 친이라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중국의 유명한 여자 배우 장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해마다 상하이의 위대한 영화배우 중국의 위대한 영화배우의 어머니 친이를 찾아가죠. 그래서 친이라는 여자는 자신의 시댁이 이렇게 위대한지 몰랐다 그래요. 김염의 아버지 김필순부터 시작해서 또 김위, 김로 이런 사람들이 다 독립운동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김염은 1935년 대로라는 영화를 찍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국 상하이에 가면은 황포극장이 있는데 지금도 있어요. 황포극장에 가면 전시관에 이 김염이 찍었던 대로 큰 대자에 길로자 항일 영화죠. 그래서 저울라이가 김염한테 해방 이후에 당신은 중국의 사위다 부마라고 할 정도로다 김염은 중국에서도 유명한 영화 배우이지만은 그한테는 조국으로 오지 못했던 아버지는 조국 독립을 위해서 자신을 내던졌고 그 형제들 역시 조국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또 동생들은 지금 어디 북에 있어요. 죽었지만은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가족 사이 비극이기도 하고 한국 사이 비극이 됐던 게 제국주의 일제히 침략을 받고 독립운동을 했지만은 분단이 됐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죠. 자, 봉오동 전투를 우리가 영화로도 지금 만나고 있고 그런데 1920년 6월 7일 날 이 봉오동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 1910년대에 독립전쟁론을 통해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배출이 됩니다. 그들의 힘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는데 이 봉오동 전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본군을 얼만큼 죽였냐 사살했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1919년 3월 1일 3.1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집니다. 우리한테는 국호가 뭐라고요? 대한민국이에요. 1919년 4월 10일 날 상하이 현순이라는 독립운동가 집에서 약 40명의 독립운동가들이 모여서 야 우리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국호는 뭘로 정할까? 이렇게 얘기하죠. 당연히 국호를 대한을 유지하되 누구나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 그래서 헌법과 같은 임시헌장 10개조를 만들어서 임시헌장 제1조가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함. 지금 헌법 제1조와 똑같습니다. 1조 1항과. 자, 이렇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1920년 1월 달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독립신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올해가 독립전쟁 원년이다라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던 상하이는 아시겠지만 지금도 국제도시고 예전에도 국제도시였어요. 오죽했으면
상하이에 여러분들 잘 아는 유명한 예술인이 있습니다. 찰리 채플린. 김자진하고 동갑인 1889년생인데 찰리 채플린이 1930년대 와서 활동을 해요. 뿐만 아니라 유럽의 서구의 유명한 대학자들, 뭐 러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오고, 그다음에 상대성 이론을 만들었던 아인슈타인, 퀴리 부인도 상해에 와서 활동을 하죠. 아인슈타인이 상해에서 묵었던 호텔은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아인슈타인은 노벨 물리학상 소식을 그 호텔 방 안에서 듣게 되죠. 이렇듯 상해에는 지금도 하얼빈과 함께 유태인 박물관이 유일하게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코리안타운을 형성했던 이 조선 사람들은 숫자가 1919년에 약 1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미 만주에는 1919년에 만주 전 지역에는 약 30만 명의 조선 사람이 있었어요. 1000명과 30만 명,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연해주 지역에도 스탈린한테 1937년 강제 이주당할 당시에 30만 명 가까이가 이주당하는데, 그렇듯 이 조선 사람들이, 한인들이 이 만주를 비롯해서 이 연해주 지역에 근 50만 명 가까이가 있었다는 점, 이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입장에서는 자, 독립전쟁을 시작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자신감을 가졌던 그 배경에는 바로 만주 독립운동 세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 만주 지역의 독립군들을 대상으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이 봉오동 전투에 참가했던 홍범도 역시 상해에 정부가 수립됐다는 것을 인지했고, 그러면 정부가 수립됐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들은 무조건 국내를 진공하자. 근데 국내를 진공하기 위해서는 선행 작업들이 필요해요. 왜? 일본 정규군과 싸워야 되니까. 일본 정규군과 싸우기 위해서는 고도로 숙달된 군인들이 필요하죠. 영화에서 보면은 그 영화의 조연이었던 사람들이 막 큰 칼을 휘두르고 다니는데 어마어마하게, 그거는 영화적인 연출을 위해서 한 것이고, 당시에 이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 참가했던 우리 한인들, 청년들은 무장을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들었던 체코 군인들이 쓴 무기를 가지고 싸워요. 그러니까는 일본군의 무기와 우리 독립군의 무기가 1919년에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소총은 화력 차이는 중무장한 그런 뭐 탱크라든 이런 차이는 있었겠지만은 소총만큼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바로 1917년 세계 1차 대전이 종전될 즈음에 체코 군단이 어떻게 오냐면은 이 연해주를 통해서 시베리아를 통해서 연해주까지 오죠. 이때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은 군자금을 가지고 체코의 사령관들과 가디아라고 그 체코 사령관 그 사람과 협상을 해가지고 무엇을 얻냐면은 무기를 얻습니다. 무기가 단순히 총만 있는 게 아니라 총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연발총도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갖고 오게 되죠. 그래서 군자금을 모집하는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고, 그 다음에 영화에 놈놈놈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놈놈놈을 역사적으로 끌어당겼던 그 사건이 뭐였냐면은 1920년 1월 달에 이른바 간도 15만 원 사건이에요. 용종촌이라는 조선은행 지점에 회령에서 가져온 일본 군자금을 독립운동가들이 어떻게 탈취하는 사건을 벌입니다. 그 15만 원이면 당시에 2만 정, 총을 2만 정 이상을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이렇듯 독립운동 세력들은 1910년대의 국제관계 속에서도 착실하게 무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독립운동 세력이 존재하는 가장 큰 두 축은, 하나는 인력, 또 하나는 군자금이었어요. 이 두 개가
보완이 되지 않으면 독립운동 세력들 자체가 존립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봉오동 전투 역시 그러한 그러니까 홍범도의 대한 독립군뿐만 아니라 봉오동 전투에서는 북로 독군부의 책임자였던 최진동이라는 사람이 큰 역할을 합니다. 이 봉오동 전투를 보시면은 이 최진동과 홍범도의 우리가 연합부대라고 그러는데 영화 역시 봉오동 전투의 그 유인을 잘 꾸몄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봉오동이라는 곳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한 20km 정도가 산골인데 봉오동 하촌, 중촌, 상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영화의 배경은 하촌에서 싸운 것들이고 중촌을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봉오동 저수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중촌은 갈 수가 없고 상촌은 갈 수가 있죠. 이렇듯 당시에 최진동은 바로 봉오동 전체를 거의 소유했던 인물이에요. 이 최진동이라는 인물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물론 한 인생을 사는데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지키고 살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현대사에서도 내 신념을 내가 평생 안고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정치인은 더더욱 쉽지가 않고. 이 최진동이라는 인물은 당시에 이쪽 부호가 되죠. 세무서, 그러니까 청나라 세무서에 들어가서 돈을 또 많이 벌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봉오동 전체에 있는 땅을 샀고, 그러니까 지리가 굉장히 익숙했고 군대도 키웠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일본군을 유일하는 작업을 했는데, 제 경험으로 1920년 6월 7일이 봉오동 전투일인데, 제가 한 20여 년 전에 그 길림성 연변 자치주에 갔을 때 만난 분이 그 당시 연변 소년일보 주필이었어요. 성이 최 씨인데 이분의 아버지가 봉오동 전투에 16살에 참가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 아버지는 뭐 지금은 살아계시지 않은데 16세 키가 180이었기 때문에 기관총 사수로 뽑혀가지고 훈련을 받고 봉오동 전투에 참전을 했는데 오후 3, 4시쯤 비가 엄청나게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막 들었는데 일본 문서라든지 실질적으로 공문서에 보면은 오후 정말 3, 4시에 비가 와요. 그분의 증언이 거의 했던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분은 태극기를 가지고 있어서 그게 문화혁명 때 발각이 돼가지고 린치를 당해서 그 뒤에 그 몸이 안 좋아갖고 숨을 거뒀다는 얘기를 듣고 좀 가슴도 아팠는데, 이렇듯 봉오동 전투는 우리가 전투를 치렀던 여러 전투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일본한테 완승을 거둔 전투였어요. 일본 역시도 이 전투의 상보를 자세하게 기록했는데 1920년 6월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 전투 이후에 이제 보복을 단행합니다. 어떤 보복이냐면 무자비한 학살을 단행하게 되는데 이른바 경신년 한인 제노사이드, 약 3,500명을 죽죠. 실은 내년이 해외에서 일어났던 가장 큰 한국인 제노사이드 해예요. 일본 도쿄에서 1923년 9월 달에 관동 대지진이 벌어지고 나서 조선인 6,000명 이상이 일본 사람들한테 학살당하는데 이건 군대도 아니야. 그 당시에는 이 만주 지역은 이 당시에 다 일본 군한테 학살당한 건데 도쿄에서는 군과 민한테 학살당했어요. 일반인들도 조선인 학살에 참여했던 것이죠. 이 끔찍한 이 혐오가 배척이 낳은 이 제노사이드는 인류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단면입니다. 이 봉오동 전적비입니다. 지금은 이 봉오동 전적비가 바뀌어 있어요. 새로 만들었죠. 이 청살리 대첩 기념비 같은 경우도 이 청살리 대첩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그냥 언론에서도 하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왜 청살리 대첩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1920년 과연 우리 민족은 어떤 일을 했는지, 국내에서는 우리의 언론사가 만들어집니다. 이른바 민족 언론이라고 하고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창간이 되죠. 1920년 4월에.
이런 것들이 다 거저 얻어진 게 아니라 1919년 우리가 독립선언을 했기 때문에 얻어진 거예요. 기만적인 문화정치라고 하지만은 야, 조선인들의 숨통을 더 이상 조여서는 식민 통치를 할 수 없구나라고 인식했던 것이죠. 일본 제국주의가. 이렇듯 1919년 3월 1일 이후에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합니다. 문화적으로 조선인들한테 시혜를 베푼다는 인상을 많이 주게 되는데 결국은 기본적인 건 식민 통치는 변하지 않았고 이런 차원에서 조선에 있는 청년들은 만주로 갑니다. 그래서 니멜즈가 쓴 송 오브 아리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주인공이 김산인데 본명은 장지락이고 니멜즈는 에드가 스노우의 그 기자의 부인이고 그 니멜즈의 그 주인공이었던 김산은 16살에 신흥무관학교에 가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에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김산만이 1920년에 한 명의 청년이 간 게 아니라 수많은 청년들이 만주로 갔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주축이 돼서 독립전쟁을 치를 수 있는 인재들이 배양됐던 것입니다. 이렇듯 3.1운동은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한,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도 해야 한다고 하는 전민족적인 신호탄이었죠. 청사리 전투는 당시 이 북간도 지역에 있는 뿐만 아니라 서간도 지역에 있는 서로군정서의 멤버들까지도 합세를 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봉오동 전투에 크게 패하고 나서 2달 뒤에 다이쇼, 일본의 왕 다이쇼의 주재하에 간도 지역에 일본군들을 갖다가 출병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명분이 뭐였냐면은 바로 이른바 훈춘 사건이었습니다. 1920년 10월 2일에 훈춘에 있는 일본 영사관을 마적을 시켜가지고 급습을 하게 해요. 근데 이 마적을 매수하는 장면들이 그 뒤에 일본 공문서에 나옵니다. 이렇듯 자국의 외교관을 해치면서까지 군대 출동의 동기를 만들어요. 원인을. 그래서 2만 명, 16명이 조선인을 포함해서 죽는데 그 일본인들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일본 군대는 중국의 영내를 침략하겠다. 지금으로서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으로서 있을 수 없다는 말을 했는데 제가 그 말을 번복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걸 보면은 이제는 전쟁이 먼 옛날에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또 앞으로도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진행형의 역사적 어떤 일들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청사리 전투 때 동원된 일본군들이 약 2만 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독립군들은 약 2,500명 정도의 연합군이 당시에 청사리 부대의 그 대첩에 참가했던 약 5,000명의 군대와 싸우게 되죠. 전승을 거두게 되는데 요즘 새로 나온 자료에는 한국 독립군이 일본군을 1,500명 죽였다라고 하는 것보다 일본군 스스로가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들이 백운평이나 어랑촌에서 굉장히 대패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가 써요. 예전에는 그런 사료가 없었는데 요즘은 그런 사료들이 자꾸 발굴돼서 일본군들도 큰 타격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데 우리의 그 청사리 전투의 영웅이었던 철기 이범석, 김자진의 부장이죠. 철기 이범석의 우등불에 보면은 당시에 연대장이었던 간호란 사람이 죽었다 그러는데 임시정부도 그건 잘못된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료가 나오면서 청사리 전투도 재구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일본은 이 청사리 전투에 대한 상보가 지금 없어요. 분명히 큰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리기 싫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밀정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밀정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거기에 기차를 타고 단동에서 신의주로 오는데 이때 그 시기가 바로 나혜석이라는 한국의 여리화가 나혜석이가 남편 김우영 남편은 당시에 일본 제국주의 안동
영사관, 부영사예요. 외교관이죠. 그래서 외교관의 신분을 가지고 나혜석이가 의열단의 무기를 반입을 시켜줘요. 그런데 그 당시에 황옥 사건으로, 그 밀정의 모티브가 되는 황옥 사건으로 나혜석하고 김우영은 검찰에서 무죄로 기소를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선 일체라고 해서 조선 사람들을 우리의 고위 관료에 임명을 시켰는데 얘들이 독립운동가들을 도와? 이거는 조선 총독부의 통치가 잘못됐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준 것이죠. 그래서 아예 무마시켜버려요. 이렇듯 역사의 자료를 아예 없애버릴 정도로 그렇게 청살리 전투 역시 큰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살리 전투 상보가 없어요. 나오질 않았죠. 그거는 뭐냐면은 독립군들이 이 기회에 더 바로 할까봐 약 6일 동안 전투가 치러집니다. 그 당시에 이 청살리 전투에서 활동했던 약 지금의 소위 계급이었던 이우석이라는 사람이 쓴 수기를 보면은 이 청살리 전투를 승전으로 이끌었던 힘이 하나 가운데 하나, 힘이 하나는 바로 안악내들의 치마폭이다라고 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 당시 청살리 주변에 있었던 조선 안악내들이 전투 식량을 만들어서 보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먹밥 하나를 3일에 이틀에 하나? 뭐 하여튼간 정해진 게 있어요. 지금처럼 풍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참전했던 병사들은 이주 조선인들 안악내들의 그 정성어린 열과 성을 높게 평가해서 청살리 전투의 승전의 공을 그들한테 돌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 주역 홍범도와 김자진 장군 누구나 아는 얘기죠. 그리고 이 청살리 전투 기념비는 지금 한국 독립운동 기념비 가운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념비입니다. 17.2m, 17. 정확하게 6m입니다. 원래는 1920 19.2m를 계획했지만은 중국 정부에서 난색을 표해서 19.2m는 아니고 17.6m를 이렇게 만들어서 백두산 초입, 그러니까 청살리 전투가 치러지는 화룡현 백운평 그 초입에 이렇게 거대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이 청살리 전투를 방문해도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청살리 전투를 치르고 나서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독립군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사, 특히 한국 근현대사에서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 만주 지역 독립운동 단체예요. 제가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습니다. 역설적으로 이 당시에 독립운동 단체의 르네상스 시기였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그만큼 뭐 대한독립군비단, 광정단, 보합단, 여기도 뭐 흥업단, 야단 엄청 많습니다. 철혈단. 그리고 이런 단체들이 나중에 대한통군부와 후에 대한통일부로 1922년에 통합이 됩니다. 이때 이제 정의영이라는 사람이, 정의영이라는 독립운동가가 쌍공인데 그 회옥록을 보면은 어린 나이에 만주 벌판에 갔을 때 만주의 독립운동 기지를 처음으로 가서 감격적인 얘기를 쭉 씁니다. 왜냐하면 밀정들이 너무 많으니까 바로 가지 못해요. 그래서 접선하는 사람이 다 있어서 신의주하고 단동에서 독립운동가들을 만나가지고 몇 차례 시험을 거쳐서 독립운동 군사훈련 기지로 가게 됐죠. 그런 과정들이 그분 쌍공 정의영이라는 분의 회고록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주 지역 독립운동 단체 가운데 이제 3부라 해서 정의부, 참의부, 신민부, 이것이 결국은 국민부로 통합돼야 되게 되는데 1920년대에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결국은 1929년 11월 3일 우리가 학생의 날이죠. 지금 광주 학생이라는 어마어마한 거족적인 또 민족운동이 일어나고, 이 광주 학생운동이 일어나자마자 만주에서 그걸 화답을 합니다. 이 간도 용종천에서도 그렇고 국민부에서도 그렇고 광주의
이 한반도 광주 지역을 통해서 광주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 이 전선이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간도 지역에서도 똑같은 독립운동을 전개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독립운동가들의 의론이 모아져서 결국은 이것이 나중에 530 운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독립운동 1920년대 만주 지역 독립운동을 설명하다 보면은 특히 무장투쟁을 설명하다 보면은 사건도 많고 단체도 많고 사람 이름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학생들한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현장 답사예요. 우리가 공간을 가지 않으면은 시간과 기록의 역사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공간을 가면은 그 공간 안에 시간과 기록의 역사가 다 담보가 돼서 아이들한테도 학생들한테도 충분히 효과적인 강의가 필요하죠. 그 교육 효과가 나오죠. 안타깝게도 지금은 갈 수 없는 게 코로나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이 대한독립군비단 터입니다. 이 한반도하고 가장 가까운 장백이라는 곳에 있는 곳이고 지금도 장백현하고 북한의 해산지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있어요. 그냥 바로 앞에 보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건너갈 수 있을 정도로다. 근데 지금은 이제 국경선이라는 것이 가로막혀 있고 여기를 근거지로 잡았던 것은 여기가 다 산골이에요. 백두산 자락이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백두산 면적이 전라북도만 해요. 한국과 중국이 걸쳐 있는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넓고 저 같은 경우는 백두산을 한 50번 이상 갔다 왔는데 한반도에서 올라갈 때 북한을 통해서 올라갈 때 그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10여 년 전에 우리 한반도에도 밀림이 있구나. 우리가 뭐 나주평야나 김제평야 보면 평야가 엄청나게 넓잖아요. 그런데 만주벌판 가면은 만주벌판은 하얼빈에서 대령까지가 970km입니다. 970km가 거의 벌판이에요. 그러니까 땅 가지고 비교한다는 게 이상하겠지만은 그만큼 백두산은 우리한테는 민족의 성산이고 그다음에 어마어마한 자원을 갖고 있어요. 밀림이 있는 걸 처음 봤어요. 저도. 그만큼 빽빽한 밀림들이 이 백두산 자락에 있기 때문에 이 중국 쪽에 있는 이 장백현에도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위해서는 굉장히 최적화된 곳입니다. 이게 저 광정단 본부로 가는 길인데 저 멀리 보이는 게 백두산 봉우리입니다. 이거는 이제 7월 말 8월 초에 찍었기 때문에 백두산에 눈이 없을 때 사진이죠. 1933년까지 항일 투쟁을 했던 국민부 출신이고 나중에 조선혁명당을 만들어서 활동했던 양세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양세봉이라는 사람은 한국과 중국, 북한에 다 기념물이 있어요. 한국에는 독립유공자로 포상받아서 대전 현충원에 이분 묘가 있고 북한에는 진짜 묘가 있어요. 한국에는 가묘고 북한에는 그분의 유해를 모신 목이 잘린 일본군이 조선혁명군 사령관이라 해서 잡아놓고 밀정을 통해서 잡습니다. 양세봉 장군을 33년에. 그러고 나서 어떻게 참수형에 처합니다. 그래서 조선혁명군의 리더를 참수형에 처해서 통화현성에다 걸어놔요. 문에다가. 너네 독립운동 하지 마라. 그래서 그분 유해는 목이 없는 상태로 북한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부인이 북한으로 갔을 때 같이 함께 이장해 가게 되죠. 지금 이 모습은 중국 연영성 신비년에 있는 양세봉 장군의 흉상입니다. 1995년 광복 50주년 때 만든 기념물입니다. 자, 이렇게 1920년대 30년대 항일 무장 투쟁은 결국은 군대 성립으로 빛을 발합니다. 1938년 10월 10일 후베이성 우한이라는 곳에서 호북성 무한이라는 곳에서 김원봉이 중국 국민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조선의용대를 만들게 되죠. 그러면 1920년대 초반 말고 1920년대 중후반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은 순원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중국에는 국부를 순원이라고 그러는데 이 손문은 1921년 10월 달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교총장이었던 신규식을 만나서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면은
신규식을 만나고 신규식이 우리의 젊은이들을 중국 군관학교와 또 고등교육기관에 입학시켜달라고 하죠. 그 고등교육기관 문관학교가 뭐냐면은 국립광동대학, 지금은 중산대학이고, 또 하나가 당시에 중국 육군 군관학교, 예전에 황포군관학교로 불렀습니다. 이때 학생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산 김원봉은 제4기생으로 황포군관학교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또 기회가 되시면 중국 광저우에 가면은, 여기 광주 말고 광저우에 가시면은 황포군관학교 기념관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황포군관학교는 지금 어디로 이전했냐면은 타이완 가오슝이라는 곳으로 이전했어요. 장개석이가 옮겨갔죠. 그래서 원래 24년도에 개관했던 황포군관학교 건물들은 일부는 복원해서 중국에서는 애국교육 기지로 씁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중국 가면은 중국의 대학생들이 대학교 남녀 모두 군사훈련을 받아요. 지금도. 참 안타까운 거는 항일 무장투쟁 시간에 이렇게 오늘날 현실을 얘기한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 중국은 지금 고3, 우리는 고3이 아마 20년 뒤에는 30만 명이 안 될 거예요. 지금 점점점 줄어드니까. 근데 중국은 1200만 명이에요. 한 학년에. 근데 그들이 와갖고 군사훈련을 받고, 거기가 우리 선배들이 항일 무장투쟁을 했던 곳이다라고 기억을 소환하는 곳이죠. 그 공간이. 이렇듯 황포군관학교의 졸업생 가운데 텅지에라는 중국인이 김원봉을 지원해서, 이 텅지에는 국민정부의 장개석의 비서였어요. 그래서 황포군관학교의 힘으로 어떻게 보면은 한국 조선의 청년들을 무장하는 정식으로, 그래서 중국 국민정부에서 허락을 해서 10월 10일 날 중국 정규군과 연합작전을 시작하게 되죠. 이때 중국의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광마리학이라고. 고모로가 이런 말을 해요. 무한이 1938년도 10월 말에 함락당할 때 무한을 지킨 사람은 누구냐라고 자문하면서 바로 조선의용대원들이었다라고 해요. 도대체 그 수많은 중국에 유학했던 일본에 유학했던 중국의 청년들은 어디로 가고 조선의 청년들만이 남아서 대적 항전을 선전 활동을 하겠는가라고 반문할 정도로 조선의용대원들의 항일 투쟁을 높게 평가합니다. 전 세계의 약소민족들은 연합하라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조선의용대원들의 이 취지였어요. 모토였죠. 그리고 조선의용대원들의 그 활동 영역을 조사하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지금 이 사진들은 중국 계림 꾸인이라는 곳이에요. 중국에서 산수가 가장 아름답다는 곳인데 광서성이죠. 이곳에 가면은 바로 밑에 베트남이라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베트남하고 거의 농사 짓는 게 비슷할 정도로다. 이 지역에 조선의용대원들이 피난 가고, 또 조선의용대원들은 국민정부의 기관지라고 할 수 있는 구망일보에 자신들의 독립운동 항일 무장투쟁의 활동을 기사화하죠. 그리고 연극을 통해서 중국인들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조선의 딸이라는 연극을 이 구망일보의 당시 기자들이 취재하면서 쓰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중국말은 약간 서툴지만은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조선의 처지는 우리한테 감동적으로 다가왔다라는 게 바로 당시 기사 내용이고, 조선의용대 통신을 발행해서 저 미주에도 발간합니다. 그리고 조선의용대원의 주축했던 대장 김원봉, 밀양 출신했던 김원봉과 부산 동래 출신인 박처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무장투쟁의 그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광복군을 말씀드린다면은 1940년 9월 17일 중국 총칭에서 만들어집니다. 얼마 전에 어느 TV 프로그램에 전문 사진가가 나와서 자신이 해외 항일 사적지를 많이 조사했다라고 했는데, 제가
독립기념관에 있을 때 해외 항일 사적지를 13년 동안에 조사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우스갯소리다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뭐 멕시코, 쿠바까지. 근데 그때의 그 감동뿐만 아니라 이 만주 지역에 남아있지 않는 훼손된 항일 사적지가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 사적지는 후생들을 기다려주질 않아요. 이미 막 훼손되기 시작한 것도 있지만 아예 이미 없어진 것들도 너무 많고. 그런데 이 항일 무장 투쟁의 본부였던 이 충칭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깊은 곳입니다. 중경 총사령부 건물을 지금 복원했는데 2010년도 지금부터 12년 전에 중경에서 한국과 중국인들이 중국 관료가 만나서 한국 광복군 총사령부 건물을 복원해야 되느냐 마느냐 그런 작업을 했어요. 근데 우리로서는 한국 광복군 총사령부가 1940년 9월 17일 날 만들어지고 이제 그 다음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일본에 1941년 12월 10날 대일 선전포고를 해요. 일본이 하와이를 치니까 그 당시에 한국 광복군에서는 연합군의 일원으로 전 세계에다가 우리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광복 이후에 우리의 지분을 얻기 위해서 백범 김구는 끊임없이 노력하죠. 그 결정판이 1943년 5월 달에 카이로 회담이에요. 그래서 장개석과 송미령을 얼르고 달래가지고 결국은 장개석이 루즈벨트한테 얘기를 하죠. 카이로 회담 때.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처칠은 왜 그러냐면은 인도 때문에. 인도가 영국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제국주의, 그 당시는 다 제국주의 국가들이죠. 그러니까 힘없는 약소국의 비애가 그 당시 처절했던 거예요. 그래도 백범은 끊임없이 싸워서 장개석으로 하여금 우리의 독립을 해방 이후에도 한민족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문서조항을 넣어달라고 했고 그것이 성과를 발휘했던 게 바로 카이로 회담이었어요. 이 광복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조선의용대 대장이었던 김원봉도 여기에 들어와서 통합의 정치를 하게 됐고, 그래서 건물은 장소성이라는 거는 공간은 한번 없어지면은 기록과 시간의 역사로만 복원될 수 있을 뿐이지 공간이 갖고 있는 중요한 역사적인 것들은 사라지게 돼요. 근데 그런 면에서 광복군 총사령부 건물을 복원하는데 굉장히 열과 성을 다했는데 그때 제가 그 현장에 있었고 제가 그 논문을 쓰면서 자료를 찾아가지고 그 논문 쓴 게 한국 광복군 총사령부 건물 비정이에요. 추용로 37억 이 건물이 맞다라고 하는 거를 구두가 아니라 문헌으로 달라고 중국 측이 요청을 했고 그걸 갖다가 1년 만에 써서 냈는데 결국은 그게 그러고 나서 한 9년 뒤에 성과가 나와가지고 지금은 복원됐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통령이 중경에 직접 갔죠. 그 문제 때문에 간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역사를 보존한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한국 광복군은 처음에 성립될 때는 몇 명 안 했습니다. 약 한 40여 명 정도의 구성원으로 시작하죠. 본부만 있었어요. 본부만 있고 1지대, 2지대, 3지대는 1지대는 나중에 이제 김원봉이 들어오면서 조선의용대가 들어오고 확대됐는데 그리고 본부도 나중에 충칭에서 어디로 옮기냐면은 시안, 당나라의 수도였던 서안으로 옮기게 되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성과를 거뒀는데 특히 우리 유한양행을 만들었던 유한 킴벌리 유한양행의 창시자였던 유일한 같은 경우는 한국 광복군 OSS의 이른바 넵코 작전 때 50대의 나이로 공수부대에 자원을 합니다. 그 나이가 너무 많다고 당신은 그래서 미국에서 거절할 정도죠. 그만큼 그 당시에 한국 광복군은 전 세계에 있는 젊은 청년들도 참전해서 우리의 조국을 우리 스스로가 볼 수 있게끔 우리 힘으로 하게끔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광복군은 대한민국 국군의 모태이고 그것이 지금도 우리의 정신적인 기반이라 여겨집니다. 한국 광복군을 만들었을 때의 당시 충칭에 있는 임시정부 청사고
지금도 이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2008년도 중국에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 건물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5개 동 가운데 2개 동은 정밀 진단을 거쳐가지고 오히려 더 튼튼하게 리모델링을 했고, 지금 이 모습은 중국 TV에서 또는 영화사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들이에요. 왜냐하면 옛날 건물들이 다 없어지는데 이 건물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100여 년 전의 건물. 그래서 영화 세트장으로 뭐 홍콩의 봉황 TV라든지 이런 데서 와서 촬영할 정도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강의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광복궁 성립 전례식 때 백범 김구는 다리를 꼬고 앉아 있습니다. 지금 감격스러워서 그런지 곤방대를 들고, 그 옆에 군복 입은 분이 지청천 광복군 총사령관이고, 그 옆쪽으로 황학수, 이런 분들이, 그 다음에 거기 백범 김구를 보고 오른쪽으로 보면 모자 들고 있는 나이 든 분이 있습니다. 1869년생 우당의 동생 이시영. 해방 이후에 우당 6형제 가운데 유일하게 해방을 보고 나중에 초대 부통령이 된 분이죠. 이때 나이가 벌써 80이 다 돼가죠. 이 모습이 다 광복군 사령부의 모습이에요. 총사령부. 이게 외연이 확대돼 가지고 나중에는 OSS 작전까지 하고, OSS 작전을 통해서 대한민국 서안에서 미군과 활동을 하다가 국내로 진격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8월 6일과 8월 9일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폭이 터지면서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국내 진격을 못 하잖아요. 그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 당시 OSS 훈련을 했던 우리의 군인들, OSS 본부는 어디 있었냐면은 쿤밍에 있었어요. 곤명. 미군은 쿤밍이란 곳은 여러분들이 차마고도라든지 뭐 리장, 샹그리라 이런 데 다 가까운 곳인데, 이쪽 지역에 OSS 본부가 있었고 우리 훈련은 주로 서안 지역에서 했습니다. 성립 전례식 때 백범이 당시에 중경 사령관이었던 류추와 함께 축사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고, 대일 선전문 포구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도 미얀마에 참가했던 9명의 인도 미얀마, 그래서 줄여가지고 인면 공작대원들 있죠. 그 인면 공작대원 9명 가운데 대장이었던 한지성만 독립유공자가 못 됐어요. 그 이유는 북으로 올라갑니다. 북한을 올라가서 6.25 때 서울시 부시당으로 내려오죠. 한지성. 안중근의 동생, 안공군의 조카이기도, 안공군의 사위이기도 한데, 이것이 분단이 나온 비극이고, 이게 인도 사령부였던 레드포트인데 당시에 영국군 사령부죠. 이쪽 지역에서 엄청난 역할을 많이 해요. 일개 사단을 구하죠. 이 OSS 멤버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듯 무장 항일 투쟁을 긴 시간이 아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만주부터 시작해서 중국 관내 광복군, 광복군의 사진을 왼쪽에 있는 이게 노블 그래픽의 작가 박건웅 작가가 그린 걸 제가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제시의 일기 나오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양우조도 그렇고 여기 다 양우조 사진도 이 안에 있고 감격의 모습이지만은 이분들의 환국은 순조롭지 못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은 공식적인 귀환이 아니라 비공식 귀환을 통해서 한반도에 왔죠. 아마 이 한반도의 비극이 6.25의 비극이 이때 태동된 것이 아닌가 싶고, 열강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약소국의 피해국임에도 불구하고 분단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지금은 이렇게 어쨌든 2019년, 2018년 12월 달에 당시 현직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충칭을 방문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당시에 이곳에서 놀았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냐면은 오른쪽에 한 여성의 부축을 받고 있는 분, 맨 앞줄에 한 여성이 이렇게 부축을 하고 있잖아요. 김자동이라는 분인데 1928년생입니다. 아버지는 김의한, 어머니는 정정화라는 사람이 쓴
일기는 장강일기라고 해서 임시정부의 안살림꾼, 그 할아버지가 동농 김가진인데 이렇게 감격, 지금도 이제 살아있고, 우리는 그래서 저는 이 무장 항일 투쟁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 그거는 독립전쟁의 과거, 현재, 미래 거창하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 독립운동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와 거의 맥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이 과연 한국 독립운동을 과거의 일, 그냥 우리 과거의 민족이 쓰라린 일로만 치부할 것인지, 그렇지 않고 지금도 현재 유효한 역사적인 사건인지를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아직까지도 우리는 평화통일이라는 역사적 책무가 있어요. 분단이 있고. 자, 1917년에 태어나서 1945년에 죽은 백범 김구의 큰아들 김이인이라는 사람, 윤동주하고 나이가 같아요. 같이 태어나서 같은 해에 죽었어. 그 사람이 광복군이 정식으로 성립되기 전에 광복군 청년 공작대, 진선 공작대 대원을 해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백범이에요. 근데 백범은 결국은 아들이 충칭해서 폐병으로 죽는데 그 며느리였던 안중근 의사의 조카였던 안미생이가 백범 김구의 큰 며느리인데 시아버지한테 미군 약 좀 달라고 그랬는데 냉철하게 거절합니다. 전시 체제에 내 아들 살리라고 미군 페니실린 함부로 줄 수 없다라고. 이건 공식 문서에는 없는데 당시 한인사에 전해내놓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헌에 나온 김인이라는 친구는 아니죠. 30도 안 된 나이에 죽었는데 그 김인이라는 광복군이 간략하게 쓴 기록을 제가 낭독하고 오늘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당시 2살 정도 더 많은 독립운동가 김붕준이라는 사람의 큰딸 김효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효숙한테 건네준 글이에요. 그 김효숙이 미공개 회고록, 상해 임시정부와 나라는 그 회고록에 백범 큰아들 김인이 자신한테 왜 써줬는지를 간략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랜만에 중경에서 만났는데 이나 그동안 어떻게 될지 모르니 나한테 간략한 기념될 만한 글이라도 다오. 그래서 받은 글이 뭐냐면은 누이, 우리는 반역자, 현실을 거부하는 무리회다. 그 일본 제국주의 현실을 거부하는 무리회다. 그리고 우리는 혁명가, 누구보다도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는 선구자인 까닭은 죽음이 언제 어디서 오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1938년 충칭에서 이렇게, 이게 당시 20대의 한 젊은이가 외국에서 우리 독립운동을 위해서 싸웠던 그 과정 속에 남긴 글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될지는 우리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 그리고 자라나는 사람들이 다 운명 공동체입니다. 저는 강의 때 1910년 8월 29일 이완용만 욕하지 마라 그래요. 이완용을 만들었던 게 당시 1700만 명의 한반도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은 제2의 이완용, 제3의 이완용 반드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열강들에 의해서 쌓여 있어요. 좋은 이웃, 나쁜 이웃. 그 규정을 제가 짓지는 않겠지만은 하여튼간 그러한 이웃들이 우리한테는 상존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꿈꿨던 세상이 반드시 평화롭고 문화강국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항일 무장투쟁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는 지금 다 총 들고 나가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100여 년 전에 그 젊은이들의 숭고한 나를 버리는 정신, 죽음 앞에는 누구도 초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야말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나를 버렸다는 그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소환해서 기념하는 일이 오늘날 우리의 항일 무장 투쟁에 대한 역사적 인식의 바로미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